예,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마지막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저렇게 한 나흘쯤 쉬시고 네. 내일 이제 출근을 하려면 마음이 좀 무겁겠죠? 나가기 싫죠. 월요병 정도가 아니고 월요병의 한 10배 정도의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입이 건질건질해서 네. 빨리 저 입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3일 쉬면 네. 이 뉴스거리가 막 쌓여 있거든. 그쵸. 어떤 날은 네. 신문을 딱 펴도 네. 별 뉴스가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럼 맞습니다. 오늘 아이템을 5개를 어떻게 만들어내지 하고 네.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지금 방송하면서도 주제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생활 밀착형 주제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실 정치 시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활 밀착형 주제들을 조금 선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의 취향을 참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떨 때는 핵심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4개를 오늘 너무 잘했다. 한 개는 보너스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편하게 가자. 네. 해서 좀 제목도 희화해서 붙이고 이거는 뭐 10,000명만 봐도 좋다. 네. 이러는데 4개는 좀 기대에 못 미치고 그 한 개가 뭐 10만 명 가는 날도 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대중의 취향이 어떤지 네. 그걸 예측을 하고 그걸 갖다가 따라잡을 기가 내가 지금 이 방송을 3개월만 있으면 3년 동안 안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3년 동안 안 쉬고 해서 뭐 딱 보고 오늘은 뭐 한번 하면 이게 대중에 좀 네. 많이 먹혀들겠다. 네. 이랬는데 그게 아직도 눈이 안 띄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포기하고 대중이 어떻게 보든 안 보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새로 유입되는 시청자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기의 삶과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 젊은 세대들은 정치나 이런 시사나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안 가질까 생각해 보면은 심플합니다. 자기 삶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 소리야? 난 그런 세계 몰라. 그러고 있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조금씩 냅니다. 원천징수하면서 왜 나는 분명히 2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200만 원만 주지? 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국민연금 이것도 뭐야 이것도. 그리고 각종 보험료, 4대 보험료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점점 그래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월급을 아무리 받아도 돈이 쌓이질 않아요. 왜 안 쌓이지? 관련해서 재테크 서적 이렇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 자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의 수준에 맞추려면은 시청자의 어떤 생활 밀착형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집안에서 은근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집안에서 보수 장인 어른과 그리고 진보 사위 그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보수 장인이 돈이 없는가 보다. 보수 장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면 절대 진보 사이를 안 들르지. 반대의 상황이죠. 사위가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좋아서. 취업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뭐 7급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던가 뭐 이래갖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나 이거 꼰대구나. 근데 꼰대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나이의 개념은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어떻게 꼰대입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떤 그 생각과 관념의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근데 서로가 양측이 좀 보고 배울 게 진보나 보수나 보고 배울 게 분명히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자. 네. 이렇게 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 사고를 이해하려는 거는 좋은데 네. 젊은 사람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네. 아부하고자 하는 기성세대의 또 네. 정치인이라든지 또 이런 뭐 정권이라든지 이런 풍조도 보여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에 대한 네. 문제예요. 자, 기성세대는 부동산 띄워서 돈 다 버리고 네. 또 주식해서 돈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도 해서 네. 한번 우리도 흑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 말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없는 놈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완전히 부자 되게 네. 로또를 갖다가 만들어 주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너야 나이 든 세대 중에 부동산에서 다 돈을 벌어요? 나이 든 세대 중에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요? 벌은 사람이 1명이면 까진 사람이 1000명이요. 네. 만 명이요. 그런데 마치 기성세대는 부동산에서 돈 다 벌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하고 자기들한테는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어서 그래 그 로또 해갖고 내가 벌라고 수많은 사람을 수천 명을 밟아서 내 혼자 잘 벌 건데 네. 이 사고가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네. 또 기성세대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가정이 얼마나 이게 부정확한가. 정말 기성세대가 부동산 주식으로 돈 벌었으면요 그 자식들인 당신들이 로또 하나지요. 저한테 물려받아서 카페하지. 가격이 오른 거랑 그 돈을 번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그건 가격이 오른 현상을 얘기하시는 것들이고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거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나 중산층 구조가 이런 항아리 구조가 이렇게 되면서 그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렇게 비율이 좋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홀쭉하게 돼 있죠. 굉장히. 자, 우리나라 이거 자산 네. 빼기 부채, 순자산 빼기 순부채에서 네. 국민 한 명당 집비다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평균 얼마인 줄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번 때려봐. 그거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거 알면 2030이 아니야. 그런 거는 5060이나 챙기려고 하고 신경 쓰는 거지. 대략이 안 나오는데요, 대략이. 아, 그래도 세상에는 한번 네. 옛날에 시험 볼 때 걘또 많이 때리지. 한번 때려봐. 글쎄요, 보편적으로 1억? 와, 그럼 경제관념이 조금 네. 3억 1천만 원이. 부채,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 서울시내에 아파트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저 아파트 평균 가격이 6, 7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 전체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3억 1천만 원. 가구. 그건 뭔가 하면 정말로 국민이 보편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것은 극히 몇 명에 해당되는 예고예요. 그러니까는 경제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뉴스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경제 뉴스들이 경제를 가장한 정치 뉴스거든요. 정확히 판단해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본적인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에 기반해서 어떤 파벌과 정치적 대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경제 뉴스를 보면서 이건 정치 뉴스다 하는 게 거의 10개 중에 10중 8구죠. 예, 10개 중에 8개, 9개는 정치 뉴스 같은 경제 뉴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만들어낸 뉴스가 네. 특히 경제 뉴스에는 많지요. 네. 자, 평창 올림픽 이제 북한하고 연결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이번에 올림픽 하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알아요? 이것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겐토로 들어가. 조단이겠죠. 경제적 효과 아니,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보통 이 돈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제가 사람들이 순수하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겐또로 때려보자면 얘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4대강 사업에 22조 그 정도 들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그 가격 자체에 민감한 애들이기 때문에 진보좌파들 같은 경우엔 보통은 제가 봤을 때 한 10몇 조? 그렇지, 정확하게 봤네. 네. 근데 리오 데자네이로 재작년에 했던 하계 올림픽이 6조 정도 들었대요. 네. 14조 들었어. 음. 이 평창 올림픽에. 네. 그런데 표 사고 어쩌고 이런 거 저런 것까지 하면 이 올림픽 한다고 미기고 한 15조쯤 들어갔을 거라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11조가 적자가 나서 11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돈의 대부분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자가 11조가 될 거라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자 폭을 가속화시킨 김정은, 김여정 두 이제 오누이 이야기를 좀 네. 자, 김여정이가 2월 11일 날 밤에 11시 반쯤에 평양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깊은 밤에 이 북한에서 김정철이니 이수용이니 다 나와가지고 의장대 사열. 사열을 하고 네. 막 극진한 환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 적국에 협상을 하러 가서 이렇게 잘못 협상을 하고 오면
평양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디로 가겠어요? 아우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극진하게 네. 심야의 단어를 써서 극진한 환영을 했다는 거는 잘했다 말이에요, 못했다 말이에요. 아,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결국 거지. 나에게 이득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그러면 있죠. 저쪽에서 잘했다고 하면 이 장사에서는 한쪽에서 많이 벌었다 하면 한쪽은 협상의 상대방은 네, 다 까졌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상대적인 거니까요. 상대적이요. 그러면 우리가 엉탕 까졌다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쪽에서는 또 그 문 대통령이나 임종석의 표정을 좀 봤어요? 이 아. 김여정이나 네, 이 북한 대표단을 만날 때나 네, 펜스를 만날 때 문 대통령 표정, 그 다음에 아베를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의 표정과 김여정과 김영남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의 표정 비교를 한번 본 적 있어요? 사진이나? 예, 인터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어떻게 표정이 어때요? 아, 뭐 물론 표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네가 무슨 관상가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날 하고 있던 표정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죠. 미국과 아베 일본 총리나. 근데 아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문 대통령 말대로 실제로 내정 간섭에 준하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치긴 그 이제 하는데. 청춘들이 많이 보니까 네. 그거는 내가 또 네, 약간을 보완을 하자면 네, 타이밍이나 시점에서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적절했느냐 시비는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위안부 문제는 서로가 입장이 다른 거고 또 한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럴 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펜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예? 제일 피해국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예. 북한이 겨냥해서 협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 그 미사일이 위로 지나다니는 게 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북한 미사일 때문에 엄청난 돈도 들어가고 대피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북한이 ICBM을 쏘거나 북한이 뭐 핵실험을 했을 때 그리고 북한이 SLBM 잠수함이나 이런 걸 한국보다도 더 빨리 파악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 일본 그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통해서 한국 쪽에 그 정보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맹만 우리가 부정하고 있다시피지 한미일이 군사적으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미의 군사훈련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금 미국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가장 강하게 나서고 있는 나라거든요. 일본이죠. 일본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소작전으로 나오는데 한국 정부가 너무 거기에 끌려갔으니까 펜스가 일본 들었어. 어? 네. 나 혼자 가면 쟤들이 조리돌림 시킬 것 같으니까 아베 네가 좀 같이 가자. 그래 아베가 안 온다다가 네.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 그러면 차를 타고 같이 리셉션장에 갔다잖아. 둘이 10분 늦게 갈 때. 차 안에서 나는 갔다가 5분 만에 확 제끼고 놓을 거니까 니는 가서 앉아갖고 네. 김영남이한테 몇 가지 좀 물어보고 거기서 좀 계기다가 와라. 이런 것까지 다 작전을 짜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문 대통령한테는 고만 해라까지도 됐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데 문제는 그걸 공개 안 하기도 했고 일본도 공개를 안 하는데 한국의 청와대가 밉다고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베가 이 말했고 내정 간섭이라 했단 말을 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이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뭐 제가 그 일련의 사건들을 쭉 봤을 때는 결국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딱딱하게 자초한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청년들은 그렇게 볼 거라고 봐요. 사실 그 동네 싸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에 누가 둘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데 한쪽은 나중에 싸우자 그만하자 지금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한쪽은 그래도 끝까지 오늘 아주 너랑 나랑 결판 내자 뭐 이러는 두 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싸움을 약간 중재시키거나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는 쪽에 사실 심정적으로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일반 딱 중도 시민 근데 입장에서 그거를 봤을 때.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네.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모여 사는데 깡패 하나가 와서 이 집도 부수고 저 집도 부수고 다 부수고 삥을 뜯으려고 해. 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네. 너네도 방범비 내고 우리도 방범비 내서 경찰을 공동으로 이렇게 불러가 경비를 네. 저걸 잡자. 그러니까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합의해서 하는데 한 집에서 잔칫날인데 그거가 오니까 걔를 극진하게 손님 대접을 해. 네. 그러면 이 집이 제일 가까이 붙어 있고 그래도 제일 멀리 붙어 있는 집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약속을 한 거를 깨고 그냥
이때까지 막 나때리 부수던 깡패를 갖다가 네. 허밍이면서 서문까지 사서 보내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이리 나하나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가가지고 니 똑바로 해라고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이 북한을 엄격하게 다루고 그냥 같이 불러서는 하되 현송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북한이 평임을 정상회담을 제안한다면 네. 그 예고가 다 나왔었잖아. 네. 그러면 우리는 비핵화가 전제가 된다면 협상에 응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했다면 미국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이 세상 이야기를 원인과 결과를 다 빼고 그 장소에서 펜스는 무례했고 펜스는 이렇게 긴장되었고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고 김여정은 뭐 우아하게 뭐 웃어갖고 금메달 땄다. 내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어. 요즘 금메달을 보니까 설상 경기나 이런 데서는 현장에서 춥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다음날 준다면서 곰인형 하나 뭐 호랑이 인형 같은 거 하나 줘. 그 가짜 임시 이 메달을 땄는데 아직 도핑 테스트가 남아 있어. 네. 그래서 김여정이 진짜 금메달을 땄는가를 보려 하면 그 진짜 공식 메달 시상식을 하기까지 야들이 문제가 안 생기는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젊은 층이라던가 중도층들이 봤을 때는 사실 뭐 금메달 거의 뭐 김여정의 어떤 이번 외교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 이 행위가 뭐 금메달 감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국에는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게 경제 지표거든요. 이 경제 지표를 가지고서 미국이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경제 지표를 가지고서 건드리면서 그 북한이 이번에 김여정이가 딴 그 메달을 다시 뺏는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방한을 해서 어떤 보여준 모습들이라던가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의 가이드라인대로 갔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대로 갔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여론이나 뭐 한국 내에서 일부 여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고 사실은 그래서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다는 것도 네. 이거 뭔가 하면 트럼프가 감을 보고 감이라 해도 네. 미국에는 저거는 감이 아니고 꽃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언론 중에는 90%가 있어요. 네.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그런 쪽에서 이렇게 비판용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은 북한을 보도하는데 하루에 같이 쓴 기사 중에 180도 방향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을 일부를 끌고 와가 뭐 프랑스 언론이라든지 그래서 뭐 펜스 가지고 김여정이 금메달이다. 네. 우리가 젊었다고 해가지고요. 모든 부분에서 젊다는 게 저는 이렇게 훈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이 무식하면요. 그거는 나이든 꼰대 유식한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다라고 할수록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파악하지 못하면서 가볍게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난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삐뚤어진 시니컬한 냉소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왜? 살 날이 많은데 지금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현상을 갖다가 그냥 TV나 보고 지나가는 그냥 신문, 인터넷 뉴스나 보면서 이것이 정답이다 하면 이미 그때부터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 그 외교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지금 미국은 한국을 지렛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일본을 지렛대로 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데 일본의 엔화나 뭐 이런 것들의 변동이 예상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보면 현송월이 이제 탁 선발대로 왔다가 김여정이 이제 문을 탁 닫고 간 거예요. 그 여자 둘이서 끝내서. 네. 뭐 나머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흔적과 이름도 별로 없어. 뭐 바지 사장 할아버지도 왔다 갔지만은.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현송월로 쫙 했고 네. 끝은 김여정으로 다 끝냈는데 그 잘난 현송월도 김여정이 딱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 앉아 있으니까 올라가 갖고 목이 아프다면서도 노래를 두 곡 땡겼다며요. 네. 네? 그 봤어요? 근데 네. 지금 현송월 노래 잘해 일단. 아니요. 제가 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케이팝의 수준이 굉장히 글로벌 시각에 맞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북한의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공감하고 저걸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오디션 프로가 몇 개입니까? 그 여러분들도 뭐 TV 돌리다가 오디션 프로그램들 뭐 K-팝 스타니 뭐니 뭐 쇼미더머니니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그 음악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요.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그 북한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괜찮은 컨텐츠고 괜찮은 퍼포먼스 공연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잠깐만 거기서 네. 이제 또 하나 묻고 봅시다. 김여정이 나이가 30 정도 네. 됐을 거고 김정남이 33인가 뭐 몇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둘이가 2030의 중간쯤 딱 있는데 이 지금 북한에서 온 네. 이 예술단은 지금 2030인 김정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이번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짜지 치면 않았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양현석이나 박진영 같은 존재죠. 김정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현석이나 박진영의 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목소리가 공기반 소리반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평가를 하는데 북한은 그 평가를 김정은의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로 수준 떨어지는 공연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딴 사람들은 못 보게 했겠지만은 네. 저거는 위성 방송으로 허구한 날 낮에는 막 남한 거 보지 마 보면 다 잡아가 네. 걸리면 그냥 수용소로 가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서 저거 둘이는 딱 오면 바로 틀어갖고 지금 뭐 TV에는 뭐하니? 근데 그다음 JTBC는 뭐하니?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김정은하고 좀 싱크를 맞춰볼 수 있는 게 그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김정은이 85년생 아니면 84년생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84년생이거든요. 잘하면 그 자식하고 저하고 동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거기는 백두 혈통이라면 여기 저- 무슨 혈통이에요? 저 그냥 뭐 인왕 혈통이에요? 인왕산 밑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삽니다. 그냥 거기는 뭐 가까운데 산이 뭐가 있어? 뭐 산이 뭐 또랑이라든지 뭐. 이번에 저거 생겼죠. 이케아 고양시에 그럼 이케아 혈통이네. 네, 뭐 이케아 혈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쟤들도 백두 혈통은 아니야. 저것마가 일본의 네. 후지산 가까이 살다 왔잖아. 근데 결국은 보면은 그 시각대로 보면은 사실은 남의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나이대가 같으니까 이제 싱크를 맞춰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크 맞춰서 봤을 때 기쁨조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성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쁨조들도 있지만 뭐 안마부터 해갖고 뭐 의상, 뭐 공연, 뭐 다양한 기쁨조들이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자기가 매번 나갔을 때 자기가 뉴스의 중심이고 모든 거의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보는 어떤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뭐 외국 것도 사실은 안 볼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는 네, 사실은 그 세대의 북한 사람 중에서 네. 예술적 취향이 네,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영화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개인 이 영화관에 네, 수천 점의 영화가 있었고 그래서 북한 영화 수준이 한국보다 낮다 해서 납치해 온 사람이 신상옥 최은이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옥이를 납치해가지고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대상도 받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야말로 그 세대로 보면 상당히 깨였어요. 네. 근데 이 스위스에 유학을 4년씩이나 갔다 온 저 오누이가 이번에 그 예술단을 하는 걸 보면 이 문화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직돼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버지 때보다도 더 경직된 사고를 가졌을 수 있다. 나이만 30대 초반이지. 근데 뭐 김여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진짜로 난 생각도 그래 안 하겠네. 생각하시는 것만큼 좋은 구석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뭐 김정은 동생이면 명품 백 들고 그 리설주 2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 들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다 명품이에요, 다. 근데 김정은의 여동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준하는 피부 관리를 받아도 정말 뭐 화려하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이게 무너졌잖아요. 아까 그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거의 나는 젊은 신신애가 그것도 신신혜 씨가 고소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신신혜 씨에게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인용한 거니까 좀 봐주시. 어쨌든 저는 그래도 또 가야 되니까요. 젊은 신신혜다 보면서 저는 박장대소를 했어요. 저게 김정은의 여동생이고 그렇게 뭐 백두혈통이고 그렇다는 사실이 너무 하찮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저는 이번에 북한 예술단에서 인생은 요지경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건 안 하대.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그 반대 집회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근데 그럴 때 세상은 요지경을 한번 틀어주면은 가수 신신혜 씨도 좋아할 거고, 왜 또 자기 노래가 다시 또 뉴스를 통해서 또 널리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수 신신혜 씨도 만족하고 김여정이도 만족하고. 그럼 오늘 내가 네. 저기 하나 굉장히 네,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 네, 대성을 할 수 있는 거야. 네, 요즘 그 이 편집 기능이 발달해 가지고 그래픽 네, 그 김여정의 얼굴에 네, 예? 이렇게 신신혜 씨의 네. 몸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뭐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부르는 네. 예? 그런 걸 하나 합성을 해 가지고 네. 10중 8구에 틀면 좀 아, 근데 그러다가는 또 이제 신신혜 씨가 저작권으로 또 고소할 가능성이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건- 그러면 좋아. 근데 머리가 네. 보통 한국에는 이렇게 머리를 띄우잖아요. 네. 고데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얼굴에 찰싹 붙어 있어요, 김여정이가? 글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못 느꼈어요? 북한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촌스럽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또 세련된 게 북한인 게 최근에 이제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던가 북한의 이제 고위층들은 쌍꺼풀 수술이 보편화됐어요. 저희 나라도 사실은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쌍꺼풀 수술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도쯤에 이제 의학 기술이 고수준쯤에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보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게 해서 세련될 수 있는데 이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뭐 어떤 그거를 외교적인 예의라고 해서 붙인 거 아닐까요? 아니 머리가 이렇게 좀 띄었어야 될 건데 네. 안 그래도 소위 얼굴에 뽕을 넣는다고 하죠, 머리에. 얼굴도 살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그래 머리까지 찰싹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차갑게 보이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마르시면은 더 마르면 안티 생겨. 네. 더 마르면은 그 예전 개그맨 중에 배영만 아저씨라고 있습니다. 예. 그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닌가. 그 배영 뭐 이렇게 하시던 분 계세요. 저 어렸을 때. 나도 알아요. 네. 배영만에 무슨 동태찌개인가 네. 무슨 상표도 있던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을 봤을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10대, 20대, 30대들이 남남북녀구나. 지금 이 말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나라 걸그룹들이 훨씬 이쁘고 뭐 트와이스, 소녀시대, 시크릿, 시스타 뭐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북한 문화를 보고 예전처럼 1990년대에도 사실은 이 세대 간의 갈등 아까 일부 주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좌익사조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다. 6.25를 경험해 본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나눠져서 좌익사조가 보편화된다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또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북한 애들을. 그런데 이번에 응원단 하는 걸 보니까 네. 한 십몇 년이 지났잖아. 처음에 응원단이 네. 온 이래. 네. 2002년에 처음 왔잖아요. 그럼 16년이 지나서 응원을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게 할 줄 알았더만은 네. 여전히 그 16년 전에 응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예. 좀 뭔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렇고 제가 그 재방송에서 며칠 전에 이제 김덕수 얘기를 했는데 그 김덕수 사물놀이패 그 공연 수준이 높아졌대요. 그걸 보고서 그 김덕수 씨가 이 김덕수 사물놀이패 그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수염 이래갖고 그 북한의 공연 수준이 높아졌다. 어디가 높아졌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또 여론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이번에 김일성이 가면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가면. 예. 네, 그 논란 나는 뭐 솔직히 그 가면을 쓰고 안 쓰고 하는 부분이 네. 결국은 뭐 저렇게 해서 그냥 논란을 벌이다가 우리가 딱 보면 뭐 규명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차이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별 말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네. 그런데 그 가면을 쓰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예?
지금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단 중에서 가면 쓰는 것 중에 네. 뭐 동물 가면을 써서 이 흥을 불러일으키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여자들이 남자 가면을 쓰면서 저렇게 하는 응원을 본 적 있어요? 미국이다 어떤 외국에도 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북한의 어떤 고도의 의도된 행동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제 북한의 그 김일성이 젊은 시절을 가지고서 계속 미남형이다, 미남형이다, 미남형이다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아마 주체 사상을 가르치면서 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얘도 그리다 보니까는 점점 김일성을 그리게 되는 거죠. 점점 이 그림 그리는 애는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그렸겠지 않습니까? 그거 나는 안 봤는데 네. 가면 응원을 할 때 가면을 이렇게 하고 뭔 응원을 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 저도 이번 올림픽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 뭐 성적도 안 별로 본 오지 사람 않습니다. 둘이서 뭐 그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어쨌거나 가면을 쓰는 매우 이례적인 이 응원을 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수질 테스트 할 때 그 pH 용지라고 해갖고 이게 수질이 넣어보면 색깔별로 변해갖고 이게 pH가 몇 점 몇이다 뭐 이런 거를 수질 테스트 할 때 쓰는데 저는 그 가면이 pH 테스트지 아닌가.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의도해서 김일성 가면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미남형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나하고 생각은 조금 다른데. 네, 그거를 이렇게 언론에다 노출했을 때 우리 언론들의 반응들, 우리 국민들의 반응들이 바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특이하죠. 똑같은 가면 쓰고 있는데 그런 응원을 하면은 당연히 언론이 취재를 하고 사진 찍을 거를 알고 있었을 거고 저는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이제 문재인 정부와 협상을 하기 전에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될지 미리 사전에 이렇게 테스트지를 넣어보듯이 테스트를 한 게 아닌가. 조금 이게 빨갛게 나오면은 이거 국민 여론이 좋은데 걔네들 딴엔 파랗게 나면 이거 안 좋은데 또 이러는 거죠. 뭐. 나는 저 사람들이 남한에서 한 모든 행동 중에 계산을 하지 않고 네. 우연이거나 본의 아니게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일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모든 게를 계산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 네. 뭐 갑자기 판문점으로 온다다가 경의선 육로로 갔다가 배가 왔다든지 배가 와서 기름을 내놔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댔는데 내놔라 했다가 또 기름 필요 없다고 올라갔다든지 네. 이형 한 개 한 개가 계산 없이 진행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네. 그러면 특히 여기에 내려와서 보이는 행동, 썰 소품 이런 것도 전부 계산을 해서 그것이 미칠 효과. 왜냐하면 북한에서 대남 선동을 하는 사람은 안 옮기고 평생을 그것만 직업으로 수백 명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응원단을 구성을 하고 응원단에게 그 율동을 가르치고 소품을 쓰는 거, 소품에 특히 사람이 등장한다면 어떤 것까지 노리고 하는가가 다 계산이 됐을 거라고 나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각종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성향 떠나갖고 다양한 커뮤니티들에서도 이번 김일성 가면이라고 하는 그 가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북한 당국에서도 지금 이번에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북한이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협상할 때 그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이 조금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김영남이 뭐 우리의 소원을 통일할 때 막 이렇게 울었다잖아요. 네. 네? 네. 김영남이 90이 되도록 바지 사장을 지금 3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는 네. 거기서 김영남이 눈물이 제대로 안 나 이렇게 막 울대 이렇게 네. 안경을 벗고 제대로 안 울면 지금 김영남은 나랑 그래서 그 김영남이 우는 모습을 한국 카메라가 집중해서 얼굴을 잡으면서 그걸 이제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게 생기겠어요? 북한 사람이 민족 부분에 대해서 저런 순수함을 갖고 있구나. 김대중이가 없을 수 없잖아.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자, 잠깐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젊은 정치 시사에 문외한 젊은 청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아저씨가 비트코인에 고점에 물렸구나. 완전 고점에 물려갖고 지금 비트코인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잠깐 오르는 듯 하면서 희망을 가졌다고 또 바닥 치는 걸 보면서 제대로 물렸구나.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김영남이 비트코인에 물려갖고 한국 거래소에 투자를 했나 보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시청자분들이 이게 또 정치 시사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러면은 뭐 보다가 또 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이 아이스하키 팀이 네. 스위스한테 8대 0, 그다음에 스웨덴한테 8대 0이 돼서. 네. 근데 원래 한국 단독팀만 했으면 실력이 저 정도로 깨지려면 지기는 졌겠지. 네. 그런데 이제 이 뭐 우리는 하나라고 북한 선수들하고 엮어 놓으니까 하다가 1피언이 돼서 한 서너 골씩 먹어버리니까 거의 이제 의욕상실하면서 저렇게 먹어버린 것 같고 또 손발이 안 맞으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고 해서 팀워크가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골키퍼를 골이라잖아. 네. 골키퍼는 또 먼저요. 뭐 한 50개, 60개씩을 막아냈다며. 네. 예? 그거 이거 방탄복 비슷한 걸 입고 있어도 네. 턱이라고 부르는데 탕탕 맞으면 온몸이 먹는다더라고. 네, 맞아요. 내가 볼 때 이 남북 단일 팀 때문에 한국의 그 골리가 진짜 골병 들어서 이대로 죽겠다의 약자인 것 같다. 네. 그 이번에 근데 소위 젊은 층들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을 이제 개처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완전 소위 얘기해서 개처발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발리다 보니까는 사실 그래요. 어디까지가 이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고 어디까지가 뭐 북한 선수들의 영향인지에 대해서 구분하기는 참 애매해요. 구분하기는 참 애매한데 글쎄요. 일단은 청년들은 기회 자체를 그러면은 순수하게 우리 청년들로 해서 이 정도 격차면은 우리 청년들로만 해서 이렇게 내보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지더라도 의미 있는 패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전이 이제 일본이요. 네. 한국에 와서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아베는 지금 아마 박근혜 정권부터 이 정권까지 한국에서 아무도 밥을 안 먹이서 네. 박근혜 정부 때 아베하고 정상회담이 잡혔는데 11시 반에 끝내갖고 밥을 안 먹이고 내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베가 인사동에 가가지고 네. 수행원들과 대사관 직원 불러서 인사동 갈비집에서 밥 먹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옛날에 속담에 뭐가 있어요? 어떤 속 우리 한국의 속담에 미기는 거하고 관련해가 먹이는 거. 아베는 미운 놈이고 고운 놈이고 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래 미운 놈일수록 밥 한 끼 더 미기가 보내야지. 네. 예? 그래서 나가면 마음에라도 좀 예? 찡하게 하게. 그럼 밉다고 지금 양 정권에 걸쳐서 밥을 한 끼도 못 얻어먹고 이렇게 갔는데 아, 저는 문재인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명동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사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명동 가면은 이 음식들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1.5배 정도 돼요. 일반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문재인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본 팀들이나 일본 아베가 명동 가서 밥 먹은 거 가지고 내수진작을 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업적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3차전은 일본하고 네. 이 한일 단일 팀하고 하는데 예? 일본도 저기 지금 실력이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 네. 한국보다는 아이스하키가. 네. 일본이 동계 스포츠 아시아 강국이에요. 최강이지. 최강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북 단일 팀이 일본한테는 이겨야 될 건데 네. 일본한테도 몇 대 몇으로 깨지면 뭐요 그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는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스포츠 중계 해설하는 이생망이요? 뭐 스포츠 중계 해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물론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이 스포츠의 전이가 됐다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물론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은 뭐 전 국민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일본 오겠지만 사람은 왜 그리 미워해? 아니 정부는 정부고 네. 그 감정이 네. 이 항상 국가 간의 국가는 공리주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안부 네. 문제나 과거의 식민지 부분도 있지만은 네. 거기에 또 더해서 지금 한일 간의 경제 교류의 규모나 또 여러 가지 관광 기술로 교류의 규모나 네.
또 예를 들어서 군사 안보적인 서로 간의 이런 규모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네. 그렇게 미워하는 부분 이상으로 서로 얽힌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베 같은 그 경우에는 20대도 그렇게 이렇게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 아베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주변 국가 수장으로서 제일 비호감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아베가 지금 사실은 1위거든요. 그는 아베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네. 일본 수상이 1등 놓을 거예요. 네. 근데 아베가 지금 1위인 상태에서 또 이 반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진보 보수를 가르지 않고 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본에 그 대해서 교육은 누가 시켰어요? 반일 교육은?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제 방송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일본 그렇게 싫어하면서 거의 이제 젊은 청년들 또 야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본 거 보지 않습니까? 다 일본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반일이고 우리 생활에 젖어 있는 것 중에서 사실 그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꼭 일본을 그렇게 또 야동이나 뭐 이런 컨텐츠로 이용하실 때도 있으니까 뭐 어디까지를 반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 말을 하니까 네. 이렇게 원초적일 때는 반일이 네. 아닌데 네. 옷을 입으면 반일이 되구나. 아, 예. 약간 그렇지 않을까? 제 원초적 욕망과 이성의 사이를 갖다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니까는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게임장에 우리는 하나다 네. 일어났는데 네. 아니 이 요즘 같은 경우에 네.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를 장려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태행적인 거예요? 그죠. 아니 이웃 중에 민족보다 훨씬 좋은 사람도 많지. 예?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이거는 20, 30대는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부분에 극우주의라고 해서 네. 무슨 뭐 외부에서 들어온 이민이나 난민이 내 일자리를 뺏는다 하면 민족주의로 가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네. 뭐 북한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민족주의가 있어요? 북한하고 관련해서 민족주의가 있다기보다는요, 사실 젊은 청년들 중에서 이제 운동권 가입, 물론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해졌죠. 운동권이나 이런 젊은 쪽이. 시대 중에 뭐 보수고 진보고 운동권이 어디 있어? 0.001%도 안 되지. 네, 근데 이제 운동권 가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육 루트가 처음에는 이제 뭐 반일로 시작하진 않죠. 처음에는 뭐 각국의 어떤 이점이나 이런 걸로 시작하다가 점점 반일로 가는 건데, 저는 일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평상시에 일본에 대해서 뭐 반일에 일본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하나다. 네. 이 민족주의, 과도한 민족주의. 그러니까 좀 전에 아이스하키 그 경기랑 연계해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 반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근데 마치 지금 일본전을 앞두고서 지금 오늘자로 일본전을 앞두고서 그때 돼서 이제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 악의를 맞추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다, 민족주의를 장려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전에 얘기했던 일본도 그냥 이용당하는 그런 컨텐츠 중에 어떤 지렛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 이제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로 되기 싫거든요. 아니, 저거는 저거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제발 서로 좀 간섭하지 말고, 저는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흥행에 굉장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걸 만들어낸 감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 한 구석에 이제 조선족에 대한 어떤 거부하는 반응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녹여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흥행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 사람들은 그 조선족만도 못하게끔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20, 30대의 인식이에요. 보면은 꼭 우리 같은 민족이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뭐 우리는 하나다 이런 그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해도 사실 하나로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겠죠. 그리고 그거에 동조하는 일부 뭐 청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게 보편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거. 통일 비용이 독일이 한 10년 전에 1,500조가 들었다 했어요. 네. 1,500조가. 근데 동독하고 서독하고의 거리는 남북 간의 거리보다는 훨씬 가까웠지. 네. 경제적인 격차나 그다음에 동독과 서독 간의 규모의 차이가. 그런데
이 남북 간에는 42배요. GDP 1인당 GDP의 격차가. 거기에다가 인구는 북한이 더 많아서 절반이요. 이렇다고 보면 이 통일 비용이 내가 볼 때는 3,000조에서 4,000조 정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북한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국과 조금 따라오려면. 정말 많이 잡으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보다 더 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우하고는 완전 다른 게 독일의 경우 같은 경우에 서로의 컨텐츠나 서로의 생활상을 어느 정도 그 인지를 하고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교류도 많이 했고. 예, 교류도 많이 했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 3, 4천조를 부담하면서 네. 이제 월급에서 통일세를 뗄 거예요. 네. 네? 10% 네. 통일세. 내가 200만 원 받으면 20만 원. 아니, 안 그러면 이 돈이 나올 때가 없어. 그래서 통일되면 전부 다 부가세처럼 통일세를 뗄 건데 네. 그거를 떼면서 통일을 감내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는데 뭐 미쳤다고 통일해가 살아?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는 거야. 네. 그리고 너무 다른 체제에 오래 살아가. 민주주의를 한 번도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본 사람과 민주주의를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섞어서 투표권을 똑같이 가지면 북한 사람은 2,500명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 한 명한테 찍고 남쪽에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나라들과 분산돼 찍으면 또 남쪽에서도 북한에 찍는 사람이 한 3, 400만 될 거야. 네. 그러면 북한에서 대통령 나와. 그게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려연방제 그 확장 버전 아니겠습니까? 뭐 고려연방제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은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뭐 소장님 말씀처럼 이 찝어주실 부분들만 찝어준다면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게 쉽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우리의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안심을 하고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그 북한이 이번에 통남복미하고 뭐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거, 그런 술책들을 펼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는 북한이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은 북한이 제대로 남한상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길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끝내는 이야기로 어제 예술단이 이제 경의선 CIQ라고 출입국 사무소로 들어가니까 네. 한 40대 아줌마가 이름까지 나와 있더라고. 네. 내가 저기 선양에서 식당에서 일하다가 브로커가 한국 보내준다 해서 뭣도 모르고 왔는데 나 북한 보내줘 하고 예술단 앞에 가서 막 떠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도 난 그 소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예술단 그 온 여자 중에 한 명이 왜 저 사람을 북한에 못 오게 하느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술단하고 그 아줌마가 서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나 한국에 와서 네. 정착금 받고 이렇게 살다가 그거를 또 나 북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 억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네. 그 아줌마는 깜빵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뭐 제가 정확한 의미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본주의식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원에서 맨 처음에 정착할 때 이제 각종 지원금들 거의 1억 정도 수준의 지원금들을 받지 않습니까? 일이 아니죠. 몇 천만 원, 1,500만 원인가 받죠. 아,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구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까지 해갖고 어떤 채무를 갚게 하고 그때 돼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주는 것도 그 자본주의식대로 해야죠. 그런 것들은. 그럼 이제 탈북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 때는 네. 만약에 북한에 가고 싶은 사람은 고리로 계산을 해서 이자까지 쳐서 네. 다 물고 가거나 네. 안 그러면 그걸 갖다 하루에 얼마씩 깜빵에 살고 간다. 아, 노역장 유치. 네. 그렇게 안 되겠어요? 노역장 유치는 근데 이게 하루 일당을 거의 이제 10만 원으로 나 쳐주는- 굉장히 그 네. 모습을 보고 분노해. 뭐 주고 뭐 맞는 것도 아니고 그 하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그냥 정부에다가 나 좀 돌리 보내다가 청원을 낸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그 북한들 그 애들이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바로 1, 2m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북한에 온 그 예술단이나 응원단을 보고 이번에 한국에 도망치거나 이러지 말고 또 너희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나쁜 건지 너네들이 다 인식하고 가라 해서 탈북자 중에 한 명을 북한에 네. 이 국가 무슨 보위부 요청으로 보위성 요청으로 이제 하나 심어줘가지고 그 쇼를 한 건지
저도 탈북자들 꽤 만나봤는데 그 탈북자들이 여론이 보통 그런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한국에서 물론 그 돈을 잘 버는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아는 한 탈북자는 벤츠 타고 다닙니다. 벤츠 타고. 나도 뭐 돈 잘 번 탈북자도 장가도 잘 간 탈북자도 알고. 네. 근데 이제 뭐 못 사는 탈북자들도 굉장히 많은 현실이고 그 못 사는 이유를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체제의 변화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못 살게 됐다고 그거는 핑계를 대는 거죠. 한국화된 거네. 네, 핑계를 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네가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관대하기 때문에 우린 북한 같지 않다. 대신 네가 그동안 먹은 거를 토해내고 가라.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30다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즉각 그 여인을 체포해서 네. 돈을 토해내게 하고 네, 토해낸 뒤에 북한으로 바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네. 그 보낼 때도 뗏목 같은 걸로 탈출했을 때 그 방법 그대로. 브로카 시켜서 그러면 브로카를 네. 중국 브로카를 네, 네. 하나 데려와가 네. 인신이 보정이다고 그 하면서 뭐 보내면 압록강 되겠네. 주변에다가 뗏목 하나 이렇게 쓱 밀면은 네, 쓱 밀면 또 그쪽까지 흘러갈 거니까. 이렇게 현실적입니다. 2030은. 네, 여러분 설 지금 마지막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네. 이 2030의 네. 설 보내기와 또 2부에서는 올림픽과 관련한 시각 등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